윤 교수입니다. 아마존입니다. 클랑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눈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색깔 얘기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는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모양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 우리 관습이나 문화의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려운데요? 아니, 너무 거창한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둘기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평화, 피스. 예. 비둘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하나는 영어로 피전이라고 하고 하나는 더브라고 하고. 그쵸. 비누. 그러네. 또, 그렇죠. 피전은 세제. 둘 다 그쪽이네. 어째 둘 다 그쪽이긴 그러네? 한데 청결과 관련돼 있나? 피전을 보통 우리가 이제 회색인데 닭둘기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고 그 더브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하얀색 예쁜 어쨌든 비둘기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거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셨고 혹은 그러면 이번에 약간 다르게 막대기 두 개를 직각으로 교차를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X. 삐. 하지마. 혹은 또 병원 표시 그게 될 수도 있고 오늘 그래서 할 얘기들은 지금 잠깐 예를 든 것처럼 모모의 상징 아니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기호 이런 얘기들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징과 기호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멋진 신세계라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로 유명한 올더스 헉슬리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아마존님이 그 문구를 알고 있는데 읽어주실 수가 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상징 체계를 이용하며 생각한다. 언어, 수학, 그림, 음악, 제식적인 체계들이 모두 그러한 상징 체계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징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술, 과학, 법, 철학 등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물며 문명의 기본적인 것들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징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다. 이분이 이 말을 한 게 1940년대인데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상징은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곳곳에 이런 상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들, 이런 과학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상징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큰 견지로 봤을 때는 국가의 엠블렘, 특히 국가의 상징이죠. 그리고 국기, 내가 속한 사회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의 정당을 나타내는 기호, 색깔, 이런 것들이 있고 종교, 언어, 이런 표기 방법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견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의 엠블렘 뭐예요? 국가의 엠블렘은 휘장이라고 보통 엠블렘을 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기, 플래그랑은 약간 다르게 뭔가 이제 어떤 행사라든가 그때 종종 쓰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봉황 이런.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죠. 네. 그럼 반대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징들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상품 브랜드의 로고, 아니 도로의 표지판, 화장실이나 회의실, 픽토그램. 그리고 학교나 모임에서도 로고 같은 거 맞아요. 쓰고 그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할 때 사실 저희 글자보다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상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예시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분류는 책을 쓰시는 분이든 학자든 간에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일단은 오늘은 좀 더 가벼운 우리가 의미를 알고 유래를 알 때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상징들과 기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7시 반쯤에 보통 일어나요. 우리가 늦어. 안 돼. 눈을 떠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보통 핸드폰에 있는 그 날씨 앱인데요. 날씨를 뜻하는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구름.
저희가 이렇게 달라요. 싸우지 마시고. 동시에 말했을 뿐. 또 뭐가 있을지. 비, 눈, 번개. 번개. 네, 그런 게 있죠. 우리 보통 이렇게 기상현상을 그래픽적으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앱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간략하게 디자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픽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속 어플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를 봐도 이런 픽토그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눈 아이콘, 햄님 아이콘이 있다고 하면은 날씨를 알려주는 시간이구나.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온도를 보면요. 온도를 알려주는 숫자 옆에 뭔가 또 동그란 도너츠 모양과 그런 기호들이 있죠. 섭씨는 이제 셀시우스의 C, 그리고 뭐 화씨는 이제 파렌하이트의 F를 역시 해가지고. 교수님.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섭씨, 화씨가 우리나라에 성으로 없어서 그런데 이거 실제로 김씨, 이씨, 박씨 같은 그 씨예요. 셀시어스를 중국어로 한자로 차음하다 보니까 섭이 된 거고 거기다가 우리 김씨, 이씨처럼 섭씨, 파렌하이트의 화에다가 화씨, 섭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거다. 화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럼 보통 이게 무슨 섭, 몇 섭, 뭐 6섭, 뭐 왓섭. 25섭. 그럼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그 날씨 픽토그램이나 온도 표시하는 그 기호 모두 그 전부 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딱 직관적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맞게 정한 규칙들, 방금 우리 얘기한 그 온도, 이런 규칙들을 어떤 기호로 표기하는 것, 이게 다 모두 상징 체계 안에 속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건데 굉장히 가깝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통용이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 체계 안에. 지금 이제 눈 뜨신 거죠? 방금 눈 떴습니다. 방금 눈 떴고요. 날씨 보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는 아침에 보통 우리 꼬맹이들이랑 제가 이제 TV를 놓고 다퉈요.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내가 보고 이거 싶은 볼 거야. 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뉴스를 보려고 하고 이제 꼬맹이들은 애니메이션 채널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제 보이는 그 방송국 로고들도 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TV를 다 보고 이제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가요. 엘리베이터 가서 이제 뭐 누르겠죠. 엘리베이터의 올라가는 버튼, 내려가는 버튼, 닫힌 버튼, 열린 버튼 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글이 없어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고 의외로 다 일치하네요. 그런 것들은 어디선 이렇게 쓰고 어디선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림들을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살표라는 걸 좀 써가지고 모양을 열리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 한국인의 그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은 이미 하도 많이 눌러서 지워져서 아무것도 상징이 없습니다. 이미 금속 판때기 하나만 있는 거. 그게 닫힘. 정답. 근데 그것도 상징이에요. 아,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금속 판때기가 닫힘이라고 상징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예시를 바로 캐치를 하셨네요. 하더라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비상벨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표시 이런 것들도 딱히 써있지 않더라도 그림으로 픽토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보면 간단하게 기능을 캐치를 할 수가 있죠. 또 숫자라든가 점자, 알파벳 그리고 한글 자모, 자모라는 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이런 것들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호는 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 윤 교수님 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 그리고 표시, 부호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어떤 상징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로 가서 시동을 걸게요. 드디어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저. 자동차는 이제 고가의 소비재, 한마디로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어떤 그런 기계인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가치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을 넣곤 해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닛 앞에, 본네트, 보닛 앞에 맞아. 이제 그 그릴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그 그렇죠. 구멍들인데 거기에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많이 이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게 그 BMW 콧구멍 큰 거. 키드니 그릴이라고 부르는. 아, 그래요? 근데 키드니가 신장인데 저는 그 아무리 봐도 그걸 보고 어떻게 신장을 떠올렸을까. 신장이 콩팥 있잖아요. 이렇게 콩팥은 정말 콩팥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옛날 BMW 모델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돼 있는데
아무리 두 개 겹쳐봐도 저걸 보고 심장을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신장이랍니다. 상상력이 부족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비싼 차, 롤스로이스 그릴 보면은 그 판테온 신장, 이렇게 기둥 많이 있는 거. 그거 그릴로 넣고. 지프 있잖아요. SUV, 오프로드에서 타는 지프차. 걔는 잘 보시면, 그 그릴 개수가 구멍이 7개예요. 그래서 7 슬롯 그릴. 정해져 있어요? 네, 7개가 딱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항상.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걸- 생각해서 정한 줄 몰랐어요. 보통 자동차에 약간만 관심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알아요. 아, 그래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차를 타신 건가요? 아직 안 타고 안 탔어요. 앞에만 밖에서 봤어요. 지금 둘러보고 계신 네, 중이죠? 아직 문 안 열고 살짝 밖에만 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자동차 네. 탈게요. 네, 탑시다. 탔어요. 시동을 걸어요. 계기판이 이제 켜지는데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점검등이 들어와요. 차가 혼자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운전자한테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호들이에요. 보통 색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알려주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점검을 해라. 혹은 주황색은 이제 주의를 요하는 거. 초록색 혹은 파란색은 이제 오케이, 너 가면 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바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느낌표가 있어요. 딱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퀴 모양의 패드가 있는데 느낌표 문제가 있구나. 게다가 빨간색이야. 오일 경고등 같은 경우는 그 기름통인데 입이 길어요. 주둥이가 좀 긴 기름통인데 기름방울이 하나 뽕 나와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의 맞아요. 기호가 있고요. 진이 나오는 그 맞아요. 기름 예. 주전자 같이. 네, 그렇게 기름 주전자처럼 생겼어요. 자, 이런 경고등을 보시면은 바로 점검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 자동차 타다가 진짜 처음 보는 그 자동차 경고등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경고등이 딱 뜨는데 거북이 모양인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차를 타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배터리가. 판도라님의 핸드폰처럼. 그래서 갑자기 거북이 등이 딱 뜨더니 차가 엄청 느리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느리냐면 사람 보행 속도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막 빨리 달리다가 배터리가 탁 끊기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막 핸들이나 브레이크 같은 게 뭐 잠기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충전하러는 가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정말 거북이가 기어가듯이 지금부터는 간다는 거를 운전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거북이 경고등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는 처음 봤어요. 속력을 낼 수 없는 상태. 풀악셀로 밟아도 사람이 걷는 거보다 절반 속도로. 그 굉장히 민폐인 게 만약에 1차선 도로다. 큰일 납니다. 끝장납니다. 저런. 뒤에 차가 확 가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안도하는 표시등은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브레이크라고 글자가 사실 글자지만 그게 약간 정말 그림처럼 보는 순간 일단 안도하는 나는 지금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다. 그런 안도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등보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채웠다는 그 표시등이죠. 이제 드디어 운전을 해볼게요. 네.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많은 도로 표지판을 보게 돼요. 얘네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모양이 나눠져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주의 표지판. 이거는 삼각형이에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인데 굵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있거나 아니면 차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운 구간에서 주의하라는 표지판, 구분 도로 주의하라는 표지판, 차선이 사라지는 곳. 정말로 운전자가 가면서 정말로 딱 지켜야 되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곳에는 주의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에 쓰인 빨간색과 노란색은 명시성이 좋은 색이에요. 즉 멀리서 봐도 눈에 굉장히 잘 보이는 색인데 그러니까 주의랑 위험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이 색깔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색 표지판도 본 적이 있어요. 파란색이랑 녹색도 있는데. 맞아요. 그 지시를 하는 표지판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보통 쓰는데 파란색 바탕이 있는데 모양은 원형이에요. 동그란 거고요. 그 이제 안에 하얀색 글씨라든가 픽토그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의를 요한다기보다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운전자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이니까 파란색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공부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 자체가 어떤 걸 상징하는 색, 무언가를 상징하는 모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표지판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저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뭔가 굉장히 유식해진 것 같으면서 재밌네요. 그 국기들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개를 쓰지만 나라마다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안에는 도형까지 해서 다 그거를 담고 있겠죠?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를 상징하는 색깔, 그리고 문양,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연 환경의 색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도 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징화가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이제 국기들 보시면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쪽 이제 사막이 많은 나라, 그쪽 국기 생각해 보시면은 별이라든가 달, 이런 것들도 좀 맞아요.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종교의 상징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죠.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었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에 문장이 있어요. 독수리 모양인데 머리가 이렇게 둘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게 이제 독수리 머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이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합병했다는 네. 거를 알려주기 위한 상징으로.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머리가 두 개냐 아니면 하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어느 시대에 생겨난 문장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모양 하나하나에도 그런 어떤 되게 디테일하게 독수리 모양도 만들어 놓고, 뭐 웅장하게도 만들어 놓고, 좀 예쁜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광지들을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짤츠부르크에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을 보면, 예전에는 글자가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야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알 수 있게 쉽게 보기 위한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 이제 뭐 식기 같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간판처럼 달아놓은 거라든지, 신발 가게면 신발 모양을 해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꾸려가지고 텍스트까지 넣어서 이제 쓰는 곳이, 그 기관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대학교예요. 유럽이나 미국 쪽 대학의 그 로고, 엠블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중세시대에서 봤을 것 같은 굉장히 이제 고풍스러운, 멋있는 어떤 그런 엠블럼이 막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종종 이제 라틴어로 그 학교의 모토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엠블럼 같은 경우도 상징 체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각적인 형태의 메시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고딕 스타일 엠블럼과 이제 모던한 스타일 두 개를 다 심볼 마크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제 연구실 왔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이제 스피커에다가 제 랩탑을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블루투스 기능을 켜요. 블루투스의 로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떠오르죠. 그렇죠. 뾰족 B. 맞아요. 알파벳 B와 유사한 각진 도형, 이게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상징하는 로고예요. 이 로고에 유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스웨덴의 전자회사 에릭슨을 위시한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 같은 업종의 회사들끼리 모였어요. 1994년쯤에 이 무선 연결 기술을 처음 개발을 해가지고 공표를 하는데, 그때 이 기술을 어쨌든 굉장히 멋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표할 때 상징을 하기 위한 로고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중세의 왕 이름을 빌렸다고 해요. 유럽에 있었던 중세의 왕 이름을 빌렸는데, 당시에 이제 그 덴마크 지역의 왕이었는데 할랄 블루탄이라는 왕 이름인데, 영어식으로는 헤럴드 블루투스예요. 이런 왕이 있었고요. 이 왕의 업적 자체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을 했다는 왕의 업적 자체가 여러 무선 기기들을 통합을 했던 그 무선 회사들의 업적과 유사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의 이니셜 H와 B, 이거를 합치기로 했는데, 고대에 쓰던 룬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 룬 문자의 H와 B를 붙여가지고 합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의 블루투스의 로고입니다.
이게 B는 고대 문자라고 해도 지금 B하고 비슷한 것 같아. H는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아요? H가 어떻게 지금 블루투스 그 심볼에 들어있지? 찾아봤는데 H가 그 고대 룸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 컴퓨터에서 8번 키보드에 보면은 곱하기인데 별표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H예요.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그 심볼을 보면 뾰족한 B가 있고 그 B의 기둥에 별 곱하기 같은 게 맞아요. 합쳐 있어요. 그러니까 H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그래요. 짝대기 기둥 두 개 가로 그 H가 아니에요. 블루투스는 이름이에요? 참고로 블루투스는 이제 영어로 하면 파란 이빨이죠. 파란 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게 그 당시 그 왕의 별명이었다고 해요. 헐. 블루베리를 많이 드셨는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약간 좀 썩은 것처럼 검푸른 그런 상태였다. 이제 제 메일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신저도 좀 쓰는데 여기에도 글자 말고도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쓸 때 이름이랑 뭐 회사명 혹은 기관명 이 사이에다가 기호를 하나 넣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골뱅이야. A가 집을 갖고 있죠. 골뱅이. 맞아요. 다 골뱅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앳이라고도 달팽이? 불렀던 것 같아요. at. 영어에서는 이제 @사인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원숭이 꼴이라고 하고요. 뭐 덴마크에서는 코끼리 코가 말린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뭐 고양이 꼬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돼지 꼬리, 독일 꼬리야. 사람들은 뭐 거미 원숭이라고 하긴 하고, 달팽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고, 뭐 작은 오리라든가 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진짜 이름은 뭔지 궁금해져요. 저희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앳이라고도 불렀던 적은 있는데 골뱅이가 훨씬 흔하게 부르는 거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도 골뱅이나 애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도 안 다들 돼.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이름 만들어주고 싶네요. 우리가 딱 처음으로, 최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라마다 지금 코 얘기 나오고 지금 다 난리 난 거잖아요.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딱 명명하는 거지.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이렇게 하기로 하자. 네. 그래서 골뱅이. 우리나라 골뱅이도 알릴 겸. 그렇죠. 또 보면은 이렇게 엔드 표시 있잖아요. 네, 엔드 표시. 그것도 팔자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거. 정식 명칭이 그러면 그냥 엔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친구는 정식 이름이 있어요. 앰퍼샌드라고 부르는데 그냥 엔드가 아니야, 걔는? 걔는 또 이름이 있어? 좀 멋들어지게 앰퍼샌드 이렇게 해요. 이게 골뱅이랑 더불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문서 쓸 때 많이 쓰이는 기호잖아요. 이 기호가 라틴어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쓰면 ET, 이제 이게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엔드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데 알파벳 E랑 T를 붙여서 쓴 거를 좀 더 굴려서 이게 쓰게 되면은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요? 나 S자인 줄 알았어. S자를 거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엔드가? 이게 유럽 친구들이 손으로 쓰는 걸 보면은 네. 정말로 E랑 T처럼 써요. 그래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앰퍼샌드. 앰퍼샌드. 나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해야겠다. 엔드 오늘 표시, 배웠어. 엔드 표시가 아니라 앰퍼샌드. 아니, 알파벳 자체도 상징이잖아요. 뭐, 한 글자만 쓴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고, 또 그걸 합친 모양 자체가 또 새로운 상징이 된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음악에서도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사실 알파벳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 높은 음자리표라고 알고 있는 이렇게 뭐 골뱅이 모양이죠, 걔도?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걔도 사실은 이 알파벳 G를 필기체로 이렇게 풀어서 날려서 쓰다가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정식으로 이걸 불렀을 때 높은 음자리표 아니고 G 클래프라고 해요. G 음을 보여주는 클래프예요. 낮은 음자리표도 F예요. F를 필기체로 막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깃털까지 깎아서 이렇게 찍어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F가 이렇게 해서 그 F 자리를 보여주는 점 땡땡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공대에서는 이렇게 또 이런 상징을 썼다면 또 음악에서도 또 그런 상징을 알파벳으로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뭐 앰퍼샌드도 그렇고, 뭐 그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도 그렇고 되게
역사를 지닌 어떤 기호니까 여러분들 다 또박또박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거 졸면서 이렇게 졸린네 F G 그려볼까 이러다가 이거 괜찮은데? 잘 그렸는데? 왜냐면 그게 아무리 봐도 G하고 F같이 안 생겼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G는 좀 졸면서. G스럽긴 해, 사실은. 이렇게 밑으로 꼬여 있잖아요. G라고 하기엔 위아래로 너무 튀겨나가는 거야. 삐져나가니까. 그냥 졸면서 썼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졸면서 써서 했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잘 그렸네? 써야겠다. 저는 이제 역사 얘기를 지금 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여러 모양을 거쳐왔는데 지금 그 하나로 모양이 정해졌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도 한 가지로 불리고 모양도 하나로 진짜 그야말로 상징으로 고정화가 됐잖아요. 그런 게 좀 재밌네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우리 컴퓨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컴퓨터에서도 또 쓰는 그런 상징들이 있을까요? 컴퓨터를 쓸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기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원을 켜고 끄는데 그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도 보면은 0을 상징하는 그 동그란 것과 1을 상징하는 동그란 거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표시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키보드도 보면은 이제 특수키 형태로 해가지고 그 윈도우 운영 체제는 윈도우 모양 키가 있고 맥 같은 경우는 사과 모양은 아니고요. 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 커맨드 키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나비 모양. 나비 모양 비슷하게 되게 대칭적인 어떤 그런 달콤하니 있어요. 달콤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 유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애플에서 키를 디자인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니까 디자인하세요 했는데 사과는 박지 마세요. 왜냐면 사과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이 굉장히 좋은 상징이긴 한데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양날이 검인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상징을 찾아오세요 해가지고 찾은 게 저기 유럽 쪽에 있는 나라에서 축제가 열리는 어떤 즐거운 곳이라고 표시를 할 때 쓰는 그런 상징이래요. 걔를 차용을 해가지고 썼는데 많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한 전원키 0하고 1 있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 0이 동그라미가 있고 그 일자가 0 안에 정확히 들어오는 게 있고 0이 있는데 1이 동그라미에 걸쳐 있는 애가 있거든요. 혹시 그 차이 뭔지 아세요?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전원을 딱 끄면 전원을 딱 눌렀을 때 꺼질 때 완전히 꺼지는 애는 0이 있고 1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전원을 껐을 때 다 꺼진 게 아니라 대기전력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1이 0에 걸쳐 있어요. 어머. 붙어있고, 네,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고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 대기전원 상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심볼을 할까? 새로 만들까? 아니면 기존 걸 그냥 어떻게 활용해서. 좀 활용해볼까 하다가 활용한 거죠. 기발하네요. 뭐 그렇게 컴퓨터라든가 키보드 바깥쪽에서 보는 그런 기호들, 상징들 말고도요. 뭐 프로그램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저장할 때 쓰는 그 아이콘,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 이제 이런 것도 저장이라는 거에 상징이 됐고요. 좀 더 복잡하게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수많은 기호들이 막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결국 공부는 하긴 해야 돼요. 얘가 무슨 기능이다, 무슨 기능이다. 근데 한번 그 체계를 다 알고 나면은 글줄로 써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명령들을 수행하면서 작업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이 좀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학생들은 디스켓이 왜 저장인지 모를 겁니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왜 전화기 수화기 버튼이 왜 통화인지 모를 거예요. 수화기를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게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된다기보다 그게 그냥 그런 것으로 정해졌어요, 이제는. 그런 걸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받아들였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다도, 네. 그것도 하나의 어차피 의견이지 상징이기 않을까.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말이야, 이게 플로피 디스켓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걔네 진짜 안물안궁. 궁금하지 않다. 이거 편집하시려면은 그런 아이콘 엄청 막 이렇게 다 눌러가시면서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다 녹화하고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눌러가지고 편집을 좀 해야죠. 자, 오늘 윤 교수, 저희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징들, 기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징에 대한, 기호에 대한 것들, 몰랐던 것들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재미있는 상징들, 몰랐던 기호들 찾아보면서 의미를
알아가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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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일단은 판도라님 방금 전에 시동 걸 때 네. 키를 돌렸어요. 아우, 저런. 요즘에. 어머. 자꾸나 눌러야죠. 누르잖아, 요즘에. 응. 그래, 땀이 났네요.